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금융시장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어떤 나라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가에 따라서, 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자재 가격 변동, 또 국제 정세에 따라서 춤추고 왔다 갔다 하고 변덕을 부립니다. 주가 지수뿐 아니라 업종과 종목별 또 상품별 움직임은 더더욱 혼란스럽고요. 우리는 이런 걸 변동성이라고 부릅니다. 바뀌어 달라지는 성질, 변화 가능성. 변동성은 그 자체로 예측 불가능한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되고요. 정확히 맞힐 수도 없습니다. 변동성 지수, 또 그걸 기초로 하는 투자 상품도 있습니다만 가격 해지나 투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찌됐든 변동성은 금융시장에서 피할 수도 맞힐 수도 없는 대상입니다. 그냥 금융시장과 인간의 심리가 존재하는 한 늘 함께할 수밖에 없는, 또 늘 함께 해야 하는 상수죠.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식시장을 일컬어서 비이성적이고 변덕스럽고 감정적인 미스터 마켓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장은 오늘도 우리 옆자리에 그 친구를 앉혀놨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8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금융시장은, 특히 주식시장은 또 힘차게 출발하고 있네요. 밤사이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걱정했던 것보단 괜찮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이네요. 도도 아니고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고요. 우리 증시도 좀 비슷하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안내해 드릴 게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남부지방에, 오늘은 중부지방에 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인천 지역에 호우경보, 그리고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거의 대부분 지역인데요. 안산, 시흥, 부천, 김포,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고양, 양주, 의정부 등등. 거의 경기도 지역 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서해 5도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다만 서울의 동남권만 제외한 거의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벌써부터 도로가 통제되는 지역들이 꽤 나타나고 있고요.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높아진 지역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각별히 또 유의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빠지지 않습니다. 바로 내일이네요. 8월 14일, 이것 쉬는 날, 이것 없는 날입니다. 2020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주요 이것 회사들이요 협의를 해서 하루 쉴 수 있도록 이 업종 종사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날인데요. 이 서비스는요, 고객이 요청한 물품을 발송인에게서 받아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 전달하는 그 서비스를 말하죠. 이 물류의 전 과정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우체국 소포도 이것일 수 있고요. 민간 물류회사, 편의점 배송망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첨단 분야가 이 산업에도 도입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장시간 또 높은 강도의 노동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죠. 그래서 8월 14일 하루만큼은 이것 하시는 기사분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자라는 취지인데요. 이 서비스를 뭐라고 할까요? 다만 이걸 쉬지 않고 또 배송을 하는 회사도 있어서요. 또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또 비 많이 오는 지역에서 이분들이 또 고생하실 수도 있겠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정답 2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정답이 이제 8월 14일이 이것 없는 날이라고 했더니 9767님이 손 없는 날.
선 넘는 날은 아니고요. 예,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시죠. 동아일보의 백상경 기자,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백상경 기자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먼저 7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내용부터 해서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나왔는데 이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AI 칩이 중국에 추가 수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기회가 될지 이 소식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영태 기자는요? 네, 그 여당이 외식업계랑 식품업계를 불러가지고 물가를 논의했고요. 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면세점 임대료 갈등 이 이야기도 전해야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부터 뉴욕 증시가 또 많이 올랐고 사상 최고치네요. 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1.1%, S&P 500이 1.13%, 나스닥이 1.39% 오르면서 모두 다 일제히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네. 지금 이 여파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굉장히 탄력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1.11% 상승한 3,220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1.16% 오른 310선에서 지금 거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그래서 한 1% 조금 안 되게 상승은 하고 있고 역시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거 많이들 주목을 했잖아요. 근데 네. 예상보다는 괜찮았어요. 네, 이게 미국 노동통계국 발표가 있었습니다. 7월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2.7%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난 6월에 비해서는 0.2% 올랐지만 이게 사실 월가 좀 전문가들이 전망을 했었던 2.8%보다는 소폭 낮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강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네. 완만한 물가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이게 약간 세부적으로 보면 들쭉날쭉한 면도 있습니다. 식료품, 에너지와 같이 변동성이 큰 품목을 뺀 물가, 이 근원 CPI는 0.3% 오르면서 6월보다 상승폭이 오히려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보다 0.3% 올랐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미국 노동통계국에서는 이게 식품비, 에너지 물가 쪽은 안정이 됐는데 주거비가 뭐 전월 대비해서 0.2% 상승한 게 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전 품목 물가 상승률은 좀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네. 근원 CPI는 또 이렇게 또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시장에서는 예상치를 밑돈 이 전품목 물가 상승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이 전날보다 8%포인트 올랐다. 그래서 94% 정도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 발표 직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도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상대로 해서 또 이렇게 압박에 나섰습니다. 또 금리 내리라고. 네. 본부 건물 개보수 비용 과다 사용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메시지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늦게 움직이는 파월이 지금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 그가 주는 피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라고 굉장히 금리 인하를 거듭해서 촉구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를 연준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봐야 하는 거고 일단 시장은 거의 9월에는 확실히 금리를 내릴 거야 네. 반영을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9월뿐만 아니라 10월에도 내릴 수 있어라고 또 비컨 또 하더라고요. 네. 우리 경제 성장률 한번 볼까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여전히 0%대로 올해는 유지를 했네요. 네, KDI가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 5월과 동일한 숫자고요. 사실 이게 추경 편성, 추가 경정 예산 편성 효과로 소비가 소폭 살아나긴 했고 또 수출도 비교적 선방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 경기의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수출 부진에도 좀 내수가 좀 완만하게
회복을 하면서 1.6%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이번에 민간 소비 증가율을 3개월 전보다 0.2%포인트, 총 수출 증가율은 0.6%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 경기 부진 때문에 건설 투자 성장률이 마이너스 8%로 곤두박질 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고요. 고금리 시기에 부진했던 건설 수주들이 지금 반영이 좀 많이 되고 있고 상반기에 또 이렇게 건설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가 지연이 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고 또 건설 현장에 지금 안전사고 이런 여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업계 전반에서 좀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하락세 그리고 소비 부양책으로 장기간 부진 흐름 이어가던 소비는 소폭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3개월 전에 1.7% 정도로 예상을 했던 물가 상승률도 2% 정도로 상향 조정했고요. KDI에서 또 이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에 대한 어떤 효과들도 좀 평가들을 나름대로 내놨습니다. 성장률 제고 효과가 0.1%포인트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추경의 규모 자체가 GDP의 0.1% 규모보다 훨씬 컸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해당 이 추경 규모가 모두 어떤 소비 진작의 추가 지출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수출은 트럼프발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좀 비교적 선방했다고 봤고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고용 전망치도 좀 대폭 상향 조정했고 또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를 지난번보다 6만 명 늘어난 15만 명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정부 일자리 사업이 올해 취업자 좀 숫자를 좀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로 보고 있고요. 네. 조금 전에 그리고 7월 취업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2,902만 9천 명으로 해서 1년 전과 비교해서 17만 1,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연속으로 1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고요. 다만 이게 좀 청년층이나 제조업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건설 분야 같은 경우는 고용 부진이 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 분야가 좋아져야 우리 GDP에도 좀 도움이 될 텐데 건설 수주도 조금 더 나아져야 될 테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아까 이야기해 준 것처럼 건설 현장 사고 문제 네. 또 그로 인한 또 강력한 처벌 물론 조금씩 하나씩은 풀려야겠습니다만 이 어느 것부터 풀려야 될지 어렵기도 합니다. 또 현장에서는 또 많이 또 위축된다라고 하고요. 자, 서영태 기자가 올라온 경제 뉴스도 볼게요. 여당이 물가 관리에 적극 나섰네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물가대책 태스크포스라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외식업계랑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외식기업 10여 개 관계자가 또 참석을 했습니다. 최근 폭염, 폭우 이런 날씨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또 서민들이 찾는 그런 외식, 음식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외식 물가가 다른 항목이랑 비교해서 더 크게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배달앱 수수료도 비싸고 또 임대료니 인건비니 이런 게 다 오르고 있으니까 외식업계가 다양한 요인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당정은 이런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서 가공식품 물가가 거의 4%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외식 물가가 지나치게 높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외식 물가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서민들, 소비자들은 좀 식비가 오르면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외식업계 관계자들을 역시도 우리는 또 원가 그리고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했는데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이런 배달 플랫폼이 배달 중개 수수료가 굉장히 높잖아요. 10에서 15% 정도고 또 독과점 상황이라서 거의 다 이 플랫폼들을 통해 가지고 배달을 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외식 물가는 물론 외식 자영업자들한테 큰 부담이 지금 네. 가해지고 있다. 또 이들은 또 공공앱을 좀 확대해 달라 이런 좀 제안도 같이 나눴습니다. 업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외식업계도 외식업계인데요. 식품회사들도 좀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식품회사 16곳과 또 더불어민주당이 만나는데 업계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게 또 정치권이 물가 안정화 차원에서 가격을 좀 인하하라 이런 식으로 좀 나오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수입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가격을 올려야 할 이유가 많은데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비용을 내려라 하는 건 좀 한계가 있다. 우리 가격을 안 올리거나 가격을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게 식품 산업의 좀 입장이고요. 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은 올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올랐는데요.
그런데 식품 및 음료 물가는 3.5% 올라가지고 2.1% 그러니까 평균보다 더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식품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식품업계는 정권 초기마다 불려가가지고 괜히 회초리 맞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정부가 또 가격을 내리라고 또 해서 식품업계가 굉장히 뭐 가격 인상을 많이 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나 휴대폰 회사는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올려도 뭐 가격에 대해서 통제를 전혀 안 하면서 왜 식품만 뭐 몇백 원, 몇십 원 올리면은 자꾸 죄인처럼 만드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생필품이기 때문에 또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필수니까 뭐 예. 그런 면도 있는데요. 또 식품사 입장에서는 또 가격 인하로 식품사 실적이 나빠지면은 뭐 미래를 위한 연구 개발이라든가 신규 투자가 어려워진다. 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업황이 나쁜데 CJ 제일제당이나 롯데 웰푸드, 오뚜기 농심 다 지금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수익성 마진이 별로 안 남고 있습니다. 예. 또 업계는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도 좀 볼멘 소리를 했는데요.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으로 30조 원 정도가 뿌려졌잖아요. 네. 그렇게 돈이 뿌려졌으면 물가 인상이 불가피한 건데 아니 정부가 정책으로 물가 인상을 부추겼는데 다짜고짜 기업 불러가지고 가격 내리라고 하는 게 사례에 맞지 않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는 도리어 정부가 식품업계를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불닭볶음면처럼 뭐 K푸드 이런 게 수출이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품 산업이 또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으니까 식품회사의 시설 투자, 해외 진출 이런 걸 정부가 좀 지원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식품업계 불만이 엄청 많네요. 예. 근데 최근에 주가를 보면 아주 일부 수출로 대박난 기업들 빼고는 식품업계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이죠. 주가를 봐도. 자,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반도체를 중국에 추가로 수출할 수 있다라는 네. 입장을 밝혀줬어요. 네, 이게 추가로 수출할 수 있다. 지금도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저번에 이제 뭐 좀 허가를 해준 부분도 있고요. 근데 네. 최신 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 이 블랙웰 기반의 AI 칩을 성능을 30에서 50% 낮춘 형태로 중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기존의 이 블랙웰 제품의 성능보다 한 연상 능력을 좀 대폭 축소를 시켜서 이런 방식으로 좀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리스크를 줄인 다음 이 칩을 수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최신 GPU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수출의 시작이 됐던 거는 이제 그 전작인 H20 칩인데 이 엔비디아와 H20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대가로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내는 합의들을 이제 체결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네. 이걸 이제 뭐 전작을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해주겠다라고 했던 건데요. 앞서서 그 엔비디아에서 이런 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H20보다 개선한 이 중국용 블랙웰 기반의 AI 칩 B20의 이 출시 계획을 밝혔었는데, 근데 이게 중국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출시가 불발이 됐거든요. 네,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B20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현실적으로 뭐 이 칩들을 어떻게 수출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들을 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안보 우려 감안을 해서 기술 유출을 좀 최소화한 상태에서 중국 시장 접근을 재개하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뭔가 신경전은 이어지는데, 근데 우리 반도체 기업만 놓고 보면 중국 쪽으로 그 AI 칩 수출이 늘어나야 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생산이 늘어나고 거기에 물건을 공급하는 우리 기업들한테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니까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블랙웰 기반 저사양 칩의 중국 수출이 허용이 되면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한테 좀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용 AI 칩 수출이 엔비디아의 삼성전자의 HBM을 이렇게 매입하는 것들을 좀 앞당길 수 있다라는 이런 뭐 기대에 섞인 전망들 때문인데요. 네. SK 하이닉스 혼자만으로 해서는 지금 뭐 중국 쪽에 보내는 AI 칩에 들어가는 HBM을 충분히 뭐 확충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가 5세대 HBM3 이 제품을 사실상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현재 출시되고 있는 블랙웰 기반의 AI 가속기에는 8단, 12단 제품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능을 낮춘 중국용 제품에서도 최소한 HBM3
8단 정도의 제품을 탑재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업계에서 관측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SK 하이닉스의 올해 HBM 물량은 완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 생산 물량까지도 거의 매진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만약에 중국용 AI 칩 수요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 부분을 충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공급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엔비디아 간의 협력 가능성이 좀 커지면서 지금 이재용 회장이 지금 미국 출장 중인데 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날 수 있을 건지 뭐 이런 것들도 관심을 좀 끌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 지원차 이제 미국 출장을 갔었는데 현지 빅테크들 지금 많이 이 비즈니스 미팅들을 갖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젠슨 황을 만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자,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인천공항하고 면세점 업체들하고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해외여행을 갈 때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들려가지고 이것저것 사기도 하는데 네. 이 면세점들이 정말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다. 적자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우리 임대료 좀 깎아주면 안 되냐 이렇게 좀 조정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인천공항 측은 이 조정 요청을 한 게 신라와 신세계들이거든요. 근데 고가로 사업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하는 거는 이 입찰의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권 같은 면세점 사업권을 입찰을 통해서 받거든요. 근데 신라와 신세계가 2년 전에 정말 고가로 비싸게 그 투차를 해놓고 이제 와서 좀 깎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또 임대료 인하 요구가 계약서상 임대료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금 국제공항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면세 사업자들은 중국 관광객 감소 그리고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로 이런 게 조정 요청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의 임대료 조정은 매장을 옮기거나 좀 줄이거나 좀 매장 문을 닫거나 이럴 때만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인천공항 국제공사는 2주 뒤에 열리는 법원에서 열리는 조정회의에도 좀 불참하기로 했는데요.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조정 요청에 응하면은 배임 소지가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한 이 수익을 내고 있는 다른 면세점 업체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네. 과거에 또 진행했는 입찰에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좀 더 낮은 가격을 썼다가 탈락한 업체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영향들을 좀 고려했다. 이게 인천공항의 입장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또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또 다음에 또 어떤 사례로 남을 것인가 여러 가지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렇죠? 부딪히는 지점 참 많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이렇게 면세점 요구대로 법이랑 원칙을 무시하고 임대료를 깎아주면은 다음에 입찰에서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을 써가지고 사업권을 받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장사 안 되니까 깎아줘 이런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지난 2023년에 신라와 신세계가 사업권 10년짜리 사업권을 입찰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인천공항에서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 등등을 팔 수 있는 사업권을 낙찰받았는데 인천공항에서 제시한 최저 금액의 160%에 해당하는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적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올해 4월, 5월에 각각 법원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내는데요. 법원이 일단은 회계법인에 지금 현재 사업권 재입찰을 진행하면은 입찰가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회계법인은 지금 100이라면은 한 60 정도로 좀 낮긴 합니다. 임대료가 좀 비싼 편이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냈습니다. 네. 그 면세점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래도 이런 좀 근거가 있다 보니까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은 임대료 조정을 해달라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인천공항이 입장을 안 바꾸면은 아예 우리 인천공항에서 장사 접겠다, 방 빼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회사가 사업권을 중도 반납하면은 각각 한 1,900억 원의 벌금을 페널티를 공항에 물어야 하는 거고요. 또 앞으로 인천공항에 다시 들어갈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빠지면요. 근데 인천공항 측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임대료를 조정해 줄 수 없다. 이거는 배임이 된다 하면서 완강한 입장을 또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도 우리가 봤던 장면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면세점의 경쟁력이 만성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생기는 단면이 되기도 하네요. 연합인포맥스의 서영태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 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9시 30분 기준으로 경기도 김포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네요. 해서 지금 수도권에 특히 인천하고 김포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같은 날 이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립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힘드실 텐데요.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오늘 비가 많이 오니까 발송인에게 받은 물품을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서비스를 두 글자로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바로 내일 8월 14일 이것 쉬는 날입니다. 혹은 이것 없는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2020년부터 시작이 됐죠.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휴식을 보장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체국을 포함해서 일부 배송업체는 이걸 중단하는데 몇몇 유통업체들은 평소처럼 또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해서 회사 또 종사자 사이에 갈등이 있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좀 헷갈려 하기도 하죠. 김도현님, 그런데 쿠 여기는 휴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5456님은 이것 하시는 기사님들을 위한 날이죠. 그런데 요즘 아파트 단지마다 출입금지를 내걸고 있는 곳이 많아서 더 힘드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장수연님은 남동생이 이 일을 하는데요. 14일은 그래도 마음 편히 쉬더라고요. 하고 알려주셨고요. 6970님, 강릉에서 이 일을 하는 기사입니다. 비만 오면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비 오는데도 또 비가 오나 또 더운 날에도 마찬가지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이거를 이제 잘 배송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두 글자, 배송은 아니고 비슷한 뜻을 가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청약 통장이 있죠. 지난 6월 기준으로요. 매월 청약 통장에 꼬박꼬박 저축을 하는 분들이 2,64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약을 넣으려면 혹은 당첨이 되려면 그 통장에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이거 항상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LH가 그 금액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월용 청약연구소의 박지민 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사람들이 청약 가점은 많이 신경 썼었는데 금액은 많이 신경을 안 쓰지 않았던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공급은 주로 민간 분양을 주로 청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공공 분양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게 맞았습니다. 근데 그 공공 분야에서는 또 이제 청약 금액이 좀 중요했나 봅니다. 맞습니다. 일반 그 민간 공급 같은 경우는 가점제로 주로 당첨자를 선발했고요. 네. 공공 분양은 그 금액, 우리가 생소한 금액으로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했기 때문에 약간은 이질감이 있죠. 이번에 그 공공 분야에서 청약이 된 분들의 금액을 보니까 지역이나 평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1,000만 원대부터 뭐 3천만 원대까지 되게 다양하다 하더라고요. 이건 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게 우선 당첨자 선정 기준부터 알아야 되는데 네. 최근에 바뀐 내용을 일단 배제하고 과거까지 월 10만 원씩 월 납입금을 순차적으로 납입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모았냐의 싸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10만 원씩 1년을 모으면 120만 원. 네, 10년을 모으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0만 원대 당첨이 되었다라는 것은 끊이지 않고 10만 원씩 약 10년을 부었다라는 의미고 2천만 원 넘어가는 통장 같은 경우는 18년 또는 20년 이상이다. 심지어 3천만 원 이상의 예치금은 25년 이상까지도 납입을 했다. 그래서 아주 긴 통장이 좋은 입지와 좋은 분양가에 당첨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만큼 오랫동안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절대적으로 그 금액의 규모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유지와 절대적인 금액의 규모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번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치금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단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하. 이제 이 선정 방법을 인지를 해야 되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예치금이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더 점수가 어떻게 높아지는 거예요? 예, 다다익선입니다. 어. 예컨대 이제 3기 신도시를 주로 대비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또는 서울에서 공공부지를 일부 개발하는데 그런 입지 좋은 곳들은 적어도 3천만 원 이상 또는 25년 이상 납입한 통장이어야 당첨이 된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세 10년, 20년 충분히 긴 기간이지만 앞으로 더 납입을 해 나가야 그런 좋은 입지와 낮은 분양가의 내 집 마련 및 자산 축적까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20년 이상의 무주택 기간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의 청약 안에 있는 금액. 근데 이게 네, 3천만 원 이상이면 좀 안전하다라고 해서 막 500만 원씩 6번 뭐 이렇게 넣는 게 그럼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의미는 없었는데요. 정확하게는 2024년 11월 1일부터 네. 이 월 10만 원씩 최대 납입 인정 금액 한도 아무리 뭐 100만 원, 200만 원 넣어도 월 1회에 인정되는 금액이 10만 원까지예요. 이 10만 원 무조건 채워 넣었어야 되는데 이제 작년 11월 1일부터는 이 금액을 25만 원까지 증액을 합니다. 그래서 25만 원까지 따라 올라가서 증액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월 10만 원씩 그동안 부은 대로 넣을 거냐 해서 선택인데 아하.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동안에 10년, 20년 꾸준히 부어오신 분들이라면 이 청약 예치금의 유리한 점을 계속 선점하기 위해서 25만 원씩 증액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최대 인정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하고 기존에는 10만 원이었었는데 이게 25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이제는 25만 원씩 채워 넣는 게 나중에 특히 공공 분야 청약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 우리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많이 알고 계시고 네네네. 그 전에 가입이 가능했던 통장은 청약저축이라는 통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청약 통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긴 한데요. 좀 5개의 통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 분양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은 2가지예요. 네. 네, 사실상 5개 중에 3개인데 하나는 청년주택 관련이라서 일단은 배제를 하고 통합적인 개념으로 가되 네. 정리하면 2가지인데요. 청약저축하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이거든요. 네. 근데 청약저축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처음 개설된 2009년 이전부터 가입이 가능했던 통장이라서 지금부터 무려 16년 넘은 통장이죠. 네. 그래서 이런 청약저축에 가입되신 분들은 증액된 25만 원을 다 납입을 해서 계속 유리한 이 지점을 선점하는 것이 좋고요. 네. 여기서 의미점은 과연 그러면 이제 막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들이 그러면 25만 원씩 넣을 거냐 마냐 예, 이 선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공공 분야에서는 그래도 월 인정 금액을 다 채워서 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 종합저축이라는 게 이른바 우리 쉽게 만능 통장이라고 막 불리던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 나오기 전 종합저축, 그 일반 청약저축이었다면은 이미 기간으로도 뭐 상당 부분 만점에 가까운 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금액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 지금이야 뭐 이렇게 종합저축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좀 통일이 됐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약통장의 종류도 많고 또 이게 공공 분양이냐 민간 분양이냐에 따라서 당첨 조건이 달라가지고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청약을 공부하는 시기가 또 돼버려서 너무나 헷갈립니다. 네. 그러니까 박지민 대표님 같은 분한테 또 우리가 조언을 구해야 하는 거고요. 또 청약통장을 이렇게 해지하는 사람들도 늘 꾸준히 있더라고요. 최근 5개월 사이에도 7만 명 정도가 통장을 깼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입니까? 예, 지금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2가지로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 하나는 약간 더 넓은 개념으로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생아 아이가 태어나면 선물로 또는 지금부터 적금 차원으로 청약저축을 가입해서 불입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부모들이 하고 있었다고 하면 네. 그 신생아 수가 이제 조금 다소 변동이 있지만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율이 네. 그래서 가입자가 그의 비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미시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분양시장 건축 원가가 올라가면서 분양가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고분양가에 주택을 분양받는 게 맞냐
결국은 분양받는 취지는 새 집을 싸게 분양받는 것인데 네. 새 집이긴 한데 비싸다. 비싸면 분양 안 받는다. 이런 분들이 해지하고 또는 내 집만 할 건데 청약은 포기해. 그냥 내가 집을 살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집을 하게 됐을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이 묶여 있는 걸 또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급한 돈이 예, 필요할 때도 물론입니다. 깨기도 하고. 그럼에도 박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약통장 그래도 갖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는 청약통장은 정말 죽을 때까지 보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회 왜냐하면 측면에서요? 예, 지금은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시기이기도 한데 항상 이제 장기로 보면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시기가 있고 언제는 또 쉬운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과열이 되면 당첨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시장이 좀 식으면 그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장이 돼요. 이거는 어떤 자본시장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막 3천만 원 통장 되게 많다. 25만 원, 25년 이상 부어야 돼. 언제 채우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뭐 5년 만에, 6년 만에 가입한 통장이 당첨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기회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이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청약 가능한 상태인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둔촌주공도 뭐 미분양 난다 막 이렇게 해서 시끄러웠을 때가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기회였었나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면 3기 신도시 그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한 40% 정도가 본 청약을 포기했다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유를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시기적 문제를 봐야 됩니다. 사전 청약은 2021년도에 4차를 통해서 1, 2, 3, 4회차를 통해서 공급을 했었는데 일단 그 텀이 너무 길었어요.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야 본청약을 공급하잖아요. 네. 그 중간에 의사결정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집을 사게 되면 자동 취소가 되는 분들도 있고 또는 4년 전에 예상됐던 분양가보다 더 많이 실제 오픈해 보니까 올랐어서 부담된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또 청약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공공분양 사전 청약의 해지율이 서울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낮은 편이고요. 서울과 네. 멀면 멀수록 이렇게 40%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또 지리적 위치, 또 거리에 따라서도요. 아까 그리고 네. 박 대표님이 그래도 청약 통장은 평생 갖고 있는 걸 추천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자기 집을 마련한 다음에 자가 이제 내 집 마련 성공한 다음에 이걸 없애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이것도 잘 몰라서 없애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 잘 모른다는 경우는 혹시나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도 당첨이 될 수 있을까라는 판단이 이제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근데 공공분양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당첨이 어려운 게 맞거든요. 네. 근데 민간분양 같은 경우는 주택을 소유해도 당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동산 정책에서는 다주택자는 힘들다라는 기조잖아요. 네. 그러면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한다라는 개념은 그래도 유효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갈아타기 청약용으로 주택을 보유했어도 통장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또 다른 집을 새 집으로 분양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민간 분양에는 그래도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도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그 지금 지역별로 많이 엇갈립니다. 사실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은 신규 주택 공급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청약 통장 점수 만점 아니면은 도전하기도 힘들고요. 근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도 많고요. 이럴 때 지역별로 청약 전략은 좀 어떻게 나눠서 봐야 될까요? 예, 이게 2021년도에 이제 전국이 최고 가격을 찍었잖아요. 기축에서. 그로부터 하락을 했었고 또 반등한 지역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권이나 지방에서도 거점 도시들인데요. 네. 그 외 지역은 하락한 지점에서 아직도 보합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보합 상태인 지역에서 청약을 하게 되면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새 집이긴 한데 비싸게 분양받아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시세보다 분양가가 조금 저렴하거나 비슷할 경우에는 그때는 미분양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집을 마련할 때는 오히려 입주한 지 5년, 4년 안쪽에 있는 신축을 더 사는 게 낫다는 판단이신 분들은 내 지역에서 신규 분양 받는 것보다 새 집을 사버리시죠. 그래서 청약 전략을 갖는다고 하면 이번에 대출 규제가 나왔잖아요. 네네. 대출 규제에 따라서 6억 한도까지만 대출해주기 때문에 과도하게 높은 분양가는 사람들이 청약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금이 여유롭고
내 집만을 꼭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청약할 경우 경쟁률이 이미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참 특히 청약 전략도 그렇고 청약 통장도 복잡하기도 하고 하여튼 꾸준히 듣고 또 공부하고 항상 또 준비가 돼 있어야겠네요. 오늘 월용 맞습니다. 청약연구소의 박지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씨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자 국가 정상화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고 조국혁신당은 인과응보이자 자업사득이라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있는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에 2020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투자금 100억 원이 투자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투자 경위와 함께 수익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갔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 1,000명 늘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는 1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Z세대 하면 아무래도 디지털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문화가 익숙하겠죠. 그런데 최근에는요. 직접 만나는 대면 모임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어떤 트렌드일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들어보시죠.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Z세대가 오히려 더 오프라인 직접 만나는 걸 더 선호해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 오프라인을 찾는 경향성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네. 저희 트렌드 매거진 캐릿에서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오프라인 모임 관련 언급량이 전년도보다 거의 32% 가까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요. 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옷만추 현상이라고 해서 이 피읍 받침을 써가지고 네. 오프라인 만남을 추구한다. 라는 뜻으로 온이 아니라 옵만주. 옵만추로 이렇게 오프라인 신조어를 할 때. 만들어서 오프라인 만남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알던 관계도 좋지만 굳이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찾아다니는 이유는 취향별로 어떤 관계 선호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대부분의 Z세대 분들이 운동이나 음악, 뭐 아이돌 덕질, 야구 직관 같은 어떤 N개 이상의 취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취향이 모두 포개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가령 어느 독립서점에서는 책을 읽으면서 피자를 먹고 음악을 감상하는 이른바 피자 음감회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피자를 먹으면서 음악을 감상하면서 책을 본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한 이제 취향대로 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해외도 좀 비슷한가요? 일례로 그 해외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일례로 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데이트에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그 청년 세대들이 실제로 현실 만남을 많이 추구한다. 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쇼폼 영상만 넘기는 이런 현상들에 좀 질려가지고 다양한 실제 만남을 좀 추구하고 있는 건데 한 데이팅 앱 창업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사람들이 가볍게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제대로 만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따른 또 마케팅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볍게 만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만나고 싶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도 네. 같이 모여서 어떤 공부하는 모임, 네. 외국어 회화를 네. 한다거나 또 자기 개발하는 이런 동호회들 참 많았잖아요. 지금은 어떤 모임이 인기예요? 2년 전만 해도 이제 이른바 갓생이라고 해가지고 예. 자기 개발 트렌드가 좀 있는 모임들이 많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같이 공모전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었는데요. 네. 뭐 지금은 그 자기 개발보다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관계 그 자체를 지향하는 모임이 많아지고 있고 여기서도 또 이색적인 모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닝 레이브라고 해가지고요. 모닝 레이브? 네라고 해서 술이 아닌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네. 대낮에 음악과 댄스를 즐기는 또 그런 모임이 해외에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대낮에 음악이랑 네, 댄스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면서 요게 이제 한국의 한 식물류 기업이랑 또 콜라보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파티가 신청이 이틀 만에 마감될 정도로 또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술 마시는, 그러니까 밤에 네. 모여서 술 마시면서 춤추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낮에 모여서 낮에 차를 커피나 마시면서 차 춤을 춘다.
음악 네. 듣고 춤추는 굉장히 특이한 모임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걸 막 기업들이 주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오, 그러면은 이게 뭐 예전에 보는 그냥 그 밤에 하는 파티의 모습과는 네. 확실히 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이 파티야말로 그 오프라인 모임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파티라는 게 공연 중심이거나 네. 밤에 어떤 모임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 틀이 좀 깨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음악과 댄스를 즐기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또 뜨개질 취미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한 뜨개 카페 같은 경우에는 네. 뜨개질을 하다 말고 디제잉 파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즉석에서 또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그래서 뭐 뜨개질과 디제잉이 잘 안 어울리는. 이게 잘 상상이 안 되시죠. 네. 그 띠개질하면 뭔가 조용한 음악에 그쵸. 고양이가 있고 뭔가 이런 풍경을 상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뜨개질 하다 말고 막 디제잉 파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성세대의 인식과 좀 다르게 20대의 파티라는 것이 단순히 유흥이 아니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문화의 어떤 공유일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만남 이런 어떤 연결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특이한 게 많네요. 뜨개질을 하면서 막 파티처럼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거기서 그 자연스러운 만남을 또 추구하기도 하고 네, 또 깊이 있는 만남. 네. 근데 사실 뭐 독서도 그렇고 방금 이야기했던 뜨개질도 네. 그렇고 사실 혼자서 정적인 그렇죠. 조용히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굳이 나가서 같이 모여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오프라인 모임 중에 하나가 독서 파티인데요. 독서 네, 파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서라는 게 그냥 집에서 혼자 해도 충분하지 않냐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뭘 굳이 오프라인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하냐 싶을 텐데 이게 독서 모임이라는 게 전에 없던 것도 아닌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네. 과거 독서 모임처럼 책을 읽고 모여서 독후 감상을 나누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모여서 대규모로 책만 읽는 것인데 여기에서 묘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 광경 속에서 내가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굉장히 안온하게 느끼고 건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가령 이제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 그런 풍경들이 좀 화제가 되긴 했는데 바로 그 책 그 자체보다는 책을 읽는 그 소속감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타임스퀘어 사람 엄청 많은데 그 길거리고. 그렇죠. 네, 그 광장에서 이렇게 모여서 책을 읽기도 하고 뉴욕의 고층 빌딩 옥상에 또 모여가지고 예.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책을 또 읽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컨텐츠를 나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관계에 대한 갈증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외로움이 세계인들의 어떤 심각한 건강 위험 요소다라고 이제 규정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건강한 유대감을 필수 영양소로 인식하고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만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타임스퀘어나 어디 건물 옥상에 수십 명 모여가지고 네. 독서라면 그게 그 책이 머리에 들어올까 싶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소속감을 갖고 싶다. 맞습니다. 혼자서 정답입니다. 집에서 외롭게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네. 사람들과 같이 소속감을 또 정확합니다. 관계를 하면서 네. 외로움도 달랠 수 있다. 네. 좋네요, 이런 거. 네. 마음과 건강 다 같이 다질 수 있고. 그러면 또 이게 해외에서 전래되는 것들이 좀 재밌는 게 많잖아요. 아직 그렇죠. 우리나라에 유행하진 않지만 해외에서 좀 독특하고 재밌는 것들 어떤 것도 있나요? 소셜 사우나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오프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사우나예요? 네, 실제로 목욕탕의 그 사우나를 뜻하는 건데요. 네. 최근 1, 2년 사이에 영미권 국가에서 말 그대로 그 땀 흘리는 사우나를 하면서 사교와 네트워킹을 즐길 수 있는 모임인데 사람들이 사우나에 모여서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나누는데 왜 하필 사우나냐라고 네. 여쭤보실 수 있는데 사우나는 이게 핸드폰을 들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강제 여기서 디지털 디톡스가 된다라고 해서 진행자의 주도에 따라서 어떤 심도 깊은 대화를 하는 그리고 이 대화 역시도 명상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음악, 클래식 같은 다양한 주제의 이 클래스가 열리면서 이게 아직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오프라인 그 모임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서 곧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뭐 대중목욕탕 문화가 네. 있으니까 그 K-팝 데몬 헌터스에도 그게 그려지기도 그렇죠. 했었고 네네네. 어떻게 모임만 만들어지면 갈 때는 많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Z세대가 또 의외로 오프라인 모임을 선호한다라는 거 우리가 들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오프라인 모임이 다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한 여행사에서 그 밍글링이라고 해서 이제 어울린다는 뜻이죠. 이 밍글링 파티 프로그램을 주최를 해서 여행을 좋아하는 2030 세대들을 모아서 파티를 개최를 했는데 이건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이제 본인들끼리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행이라는 비슷한 취향과 그리고 20대라는
비슷한 또래들을 섞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여러분들이 만약 그 오프라인 모임을 운영해 보고 싶다면 단순히 어떤 만남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또래들끼리의 건강한 어떤 관계 맺기라는 일종의 삶의 필수 영양소를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 서점가에서는 모임 운영에 관한 책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른바 그 모임 앱이라 그래서 소셜링 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소셜링 앱들이 많아서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까 그 민글링이라고 네. 하셨어요? 민글링? 어울림 뭐 이런 뜻이죠. 네. 그게 뭐 온라인 은어예요? 신조어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그 세대가 이게 섞인다라고 할 때도 세대 민글링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고요. 네, 그래서 요런 모르는 단어 많이 배웁니다. 알아가면 되죠. 네. 네. 실제로 젊은 세대들이 또 은근히 모이는 걸 직접 만남을 갖고 하는 걸 이제 좋아한다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조금 그런 낯선 모임에 처음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걱정이 좀 될 수도 있어요. 이상한 그렇죠.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네. 그래서 이 소셜링 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실 때 이 안전에 대한 이 부분을 매우 신경 썼다라고 하는 걸 어필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설레는 일인 건 맞지만 위험한 일인 것도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실제로 불순한 목적으로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Z세대 참여자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는 이런 검증 시스템을 잘 갖춘 모임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는 이 모임을 갖기 전에 1대1 인터뷰를 참가자별로 다 해가지고 이게 에티켓이 좀 있는지 혹은 불순한 의도가 아닌지 그리고 이 취향을 통해서 만났는데 이 취향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해서 모임을 주최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주최 측이 어디냐. 그렇죠. 이거를 검증해 줄 수 있는 곳이냐. 네, 이런 것도 또 맞습니다. 중요한 평판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개장 초에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하고 보합 정도로 좀 내려와 있네요. 2부에서는요 저희가 미래 생활사전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그리고 이제 거대한 기업으로 뜨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을까요? 이른바 긱웨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괴짜들이 만드는 조직 문화. 그 괴짜들이 그 천재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떤 문화로 회사를 또 이끌어가고 있는지 또 그게 어떤 혁신을 불러오고 있는지 송일아 기자와 잠시 후에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